반갑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세미나에 정부 관계자와 또 직접 원자력을 운영하는 사업처에서도 와서 많은 의견을 주고 질의응답 또 여기에서 또 새로운 얘기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미묘한 시점이라 그분들이 생략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원자력은 많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려를 표하지만 그만큼 싸고 또 그만큼 우리 산업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주제 발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나씩 들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또 오늘 발표한 주요 내용들은 우리 지면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세세콜콜하게 다 밝히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오늘 이렇게 많은 그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 여러분 그리고 이 좋은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있습니다.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상당 부분 많이 그동안 공론화됐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좀 종합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복귀함으로써 새로운 기후체제 변화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 가치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성을 한번 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소속된 대학원 교원이고 또 연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보는 계기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후 변화 체제라는 어떤 큰 현상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어떠한 이슈들로 묶어볼 수 있을까 며칠 고민하다가 이 메가 트렌드라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한번 신기후 변화 체제에 대한 의미를 돌이켜보고요. 그 안에서 원자력의 역할 또 나가야 될 방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챕터는 아마 원자력 거버넌스 의 어떤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 요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또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순서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메가 트렌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됐고요. 이미 정부가 새롭게 탄생되기 이전에 국제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에 지금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4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신기후변화 체제도 그와 같은 변화겠고요. 실제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물결, 이미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특히 새로운 국가들이 앞으로 훨씬 더 그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되고요. 아세안 국가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 기술적인 변화 때문에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 이제 제가 좀 이따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 없이는 이 변화 감당할 수도 없고,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변화가 다가옵니다. 도시화의 문제, 특히 이제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메가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은요, 결국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통계 모델이나 경제학적 모델로는 내일을 예측하는 일이 점점 더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한마디로 컨트롤하고
한마디로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들에서 이제 탈피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문제를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연계지어서 살펴보면 한국도 한 6가지의 큰 이제 메가 트렌드를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 하락되고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그런 문제들. 우리는 계속 지금 갈등의 어떤 연속선에서 좀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대내외 불확실성은 훨씬 더 증폭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6번째 마지막 기후변화와 이제 에너지 문제가 오늘 아마 원자력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 사회는. 이에 따라서 생산성 어떤 증가세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어떤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정 자체가 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된다라는 어떤 좀 긍정적인 가정을 깔고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산성도 이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저성장, 소위 말해 뉴노멀 현상이 앞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2040년도, 65년도 되면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가 거의 유사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되겠고요. 저출산 문제 이미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와 비율이 이제 추계를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대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 고령 인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자, 어쩌면은 원자력 에너지 관련된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이제 직결되는 어떤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죠.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대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기해야 될,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계로부터, 로봇으로부터 우리가 대체된다라는 두려움이 아니고 기계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어떤 다른 어떤 부산물과 함께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런 노동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의 연습 또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지표를 통해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나온 평가 지표에 의해서 보면 우리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원자력 공공 갈등이 많은 부분 좀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사회 이동성이 저하되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OECD에서 소위 말해 경제적으로 좀 부강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버넌스 역량을 평가를 했는데,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소위 협치죠. 예, 정부나 시민이나 기업이나 서로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을 모으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역량을 이제 지표화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자, 왼쪽에 계신 이제 점수를 보면 10점 만점 중에 저희가 대개 5점대, 6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등수로 가면요, 사실 조금 달라집니다. 이 점수로 보면 중간 정도 되지만, 이 등수로 보면 대부분 역량이 중하위권이다. 특히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는 상당히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 경우가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의 고금리 또는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계속 불확실성과 복잡한 어떤 사회구조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력 거버넌스가 결국에 앞으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기후 변화 체제는 원자력계 안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의 발제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측면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론화되어서 원자력 거버넌스, 소위 말해 원자력계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집합지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이후에 국제사회가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2도씨 미만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제한을 두면서 상승폭을 한 1.5도씨 정도 제한해 둔다. 그래서 10개 국가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 우리가 기여하겠다. 그런 기여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천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이란,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런 의사표명을 했고요. 자, 신기후변화 체제가 도입하게 되면 저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거버넌스를 새롭게 조명해야 되는데 이때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은 CO2 배출량에 비해서 발전 단가별로 보면 원자력이 뭐 석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신재생 에너지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에 비해서도 아직까지 발전 단가에 비해서 효율은 원자력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신기후변화 체제의 원자력의 역할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뭐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차치해 두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방향 제시를 하고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부분은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IEA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훨씬 더 국가마다 원자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기대치가 또는 의존도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해서 2030년도까지 가면은 상당히 많은 원자력 설비 용량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배출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분히 국가들을 보면은 미국은 좀 줄지요. 59%에서 40% 정도 줄지만 또 중국, 러시아 연방, 인도 그리고 세계 평균은 뭐 사실상 거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거나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후변화 체제를 조금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시켜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이 큰 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어떤 큰 논제로부터 나왔다. 또는 그런 논제상에서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경제 문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소위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가 17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상당히 많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연계고리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충분히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력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논거 또는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논거들을 갖고 사회와 또는 국가의 리더십에 계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논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환경이나 다른 공공사회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얘기가 다양해집니다. 특히 사회적 수용성 문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 원전에 대한 안전성, 특히 환경 영향 이런 부분들로 논제를 갈아타게 되면요. 원자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 그리고 상당히 원자력계가 부담스러운 얘기들 또는 원자력계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폭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바로 가시가 됐죠. 그래서 신문기사를 하나 제가 스크랩해 왔는데요. 신고리 569개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고 모든 신규 원전 건설이 이제 백지화됩니다. 소위 말해 탈원전이라는 아젠다가 이제 가시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잠깐 옮겨가겠습니다. 저는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많은 연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죠. 앞으로 우리 인구, 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고 지구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되나,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또는 현 세대들 또는 부모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러려면 고용의 질, 교육의 질은 어떻게 여기에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ICT, 로봇,
뭐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 과학적 환경 자체는요, 에너지가 백단에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또는 작동할 수 있는 원리들이 아니죠. 자, 예를 들면 IoT를 확산으로 해서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이 늘어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기를 요구하고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경제 간접자본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나온 어떤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니까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터 소비 전력이 6,840억 킬로와트가 되는데 한 나라의 전력량으로 이걸 치환하면 세계 6위가 되는 전력량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다면 원자력 에너지 리소스 자원이 없이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접근시킬 수 있을까? 제도화시킬 수 있을까? 시장에 작동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면밀하게 이제부터 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마 이런 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과학기술 문명들이 인간사회와 시장에서 작동을 할 때에 과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로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원자력은 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론들, 논리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전력 안전성 측면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프레임워크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체 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나 영국이 꾸준히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상향 조정한 이유들은 이러한 배경이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에 대한 공공 갈등 굉장히 심각하죠. 너무너무 이제 싫어하는 공공 아젠다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자력계의 책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번 신뢰를 훼손된 공공 아젠다나 정치적인 아젠다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판단, 가치는 어쩌면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예전에 했던 대로 하시는 경우엔 성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성 자체도 국민들이 많이 높아지셨고요. 그리고 국가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능력도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기술을 다 갖추고 계시죠. 자,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특히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2014년, 15년 OECD 국가들 대비해서 정부 신뢰 지수가 상당히 낮은 국가에 지금 편입되어 있고요. 또 원자력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 신뢰의 핵심 요인으로서 정부의 투명성이나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공정한 참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빨간색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신입니다. 소위 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상향 조정시켜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방산 그래프를 보시면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부 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영역이 이 정책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그 프로세스, 과정 자체에 대해서 유난히 다른 영역보다 신뢰 지수가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 갈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스코어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정책 영역별 공공 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공공 갈등 요인이 굉장히 크다 또는 높다라고 보시는데 이 환경 요인과 관련돼서 원자력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원자력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문제가 다시 한번 복귀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특히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자력에 대한 신뢰,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시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근거의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일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 그리고 원자력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거버넌스 패러다임, 소위 말해 협치가 중심이 되는 공공생태계 안에서는요, 정부가 일방향적인 서비스에 천착하거나 그리고 국민과의 어떤 접점을 무시하거나 또는 소외하는 그런 정책 행위 또는 정부의 행위 자체도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 정부의 운영은 양방향적인 서비스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리고 국민과의 어떤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정보와 또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원자력계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정보적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겁니다. 국민들과 원자력 사업자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원자력에 대한 정보, 지식 자체의 불균형성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요,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복잡하고 어렵고. 저도 원자력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 공학자만큼은 모릅니다. 공학자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셔도 제가 그 기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원자력계가 끌어안아야 될 숙제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정보적 대칭성을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앞으로 원자력계의 큰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개방과 협력, 참여와 공유, 소통 기반의 원자력 국정 운영 또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자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자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자 간의 창의성을 발굴하자는 문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자력 거버넌스의 사회적 자본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이미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왔죠. 옥스퍼드에서 올해 초에 앞으로의 우리 인류 사회를 포스트 트루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탈진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진실로부터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나왔다 이런 표현인데, 진실이 인식으로 해석되는 순간 이 답 또는 오답 이런 부분의 경계가 굉장히 앞으로 모호해집니다. 원자력에 대한 가치 판단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또는 에너지를 소비하시는 시민들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인식과 가치를 작동해서 판단하기 시작하시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또는 원자력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사회적 자본 제고, 소위 말해 신뢰죠. 또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소통해야 되는 문제, 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문제, 협업 또는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우리나라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를 위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국가 정책이 신뢰를 갖고 작동하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요인들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까? 5가지 요인이 나오는데 투명성과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대응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 생태계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앞으로 정부가 이 5가지 지표를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말만 하는 건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셔야겠죠.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5가지 측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이나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폭력적 성장이 어렵다라는 데 있어서 의견을 합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원자력 거버넌스의 사회적 자본도 투명성 제고, 개방성 제고,
특히 절차적인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창의성 문제, 잘잘못을 가려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처벌이나 아니면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문제, 그리고 대응성,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시민들이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자들이 어떤 요구나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민첩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원자력 거버넌스의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자 방향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죠. 원자력계 모두의 숙제입니다.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봤는데, 이 원자력 문화재단이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기업 운영에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 또는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원자력 문화재단이 앞으로 원자력계의 거버넌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틀로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림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제언이자 일종의 나누고 싶은 마지막 개념들입니다. 참여적인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는 원자력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정보 공개.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원자력 거버넌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소통과 공감과 협업, 그리고 동행의 가치까지 보여줄 수 있는 소위 말해 감동이죠. 원자력계가 이해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과 다양한 에너지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의 거버넌스를 보여준다. 그런 드라마가 앞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탈원전,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맹목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원자력의 의미, 가치를 잘 몰라도 그냥 탈원전, 아버지가 그러니까, 옆집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탈원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거나 거기에 의사결정을 합치시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합리적 지성 또는 투명한 어떤 공론을 통해서 앞으로 원자력계의 가치가 명확하게 또는 좀 솔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틀에서 좀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규 유체자 전력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 교수님 슬라이드 장수가 너무 많아갖고 제 시간 다 쓰는 줄 알았는데 너무 타이밍하게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목에 충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2030년 BAU CO2 배출량 대비 37% 감축하겠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잖아요.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BAU가 뭔지, 그 다음에 왜 우리는 BAU 대비인지, 다른 데는 절대량이냐 원단인데, 그리고 왜 37%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BAU 대비 37%고 그중에 25.7%는 국내분, 11.3%는 해외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발전 부분은 전체 우리나라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금 현재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에너지 투입, 발전을 위한 에너지 투입은 한 40% 정도 됩니다. 38%인데 지금. 그거보다 좀 적은 게 이제 원자력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워낙 작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비로소 로드맵이 나왔는데, 전환부는 2030년도 BAU 배출량이 CO2로 3억 3,3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감축량은 6,450만 톤. 그래서 비율로는 19.4고,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저기 전환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양이. 그러니까 많이 감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석탄을 축소하고 신재생을 확대한다. 그 저탄소 전원 믹스로 3,500만 톤. 그 다음 수요 관리는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거에 매저를 통해서 1,200만 톤. 그 다음에 발전 송배전 효율 향상해갖고 1,750만 톤인데요. 제일 큰 거는 일단 전원 믹스를 좀 바꿔보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전원 믹스를 바꾸겠다는 거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 축소하고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원자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IEA에서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는 걸 매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주 단골로 인용하는 건데, 아까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뭐 하기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2도씨 이내도 이제 목표죠. 그 2도씨 이내라는 것이 이 사람들 월드 에너지 아웃룩에서 시나리오로 설정한 게 여기 450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450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CO2의 농도가 450 ppm 이하로 돼야만 지구 온도가 2도씨 이내에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로 450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50 시나리오고요. IEA에서는 뉴 폴리시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450도 굉장히 도전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 폴리시 시나리오에 의한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40년까지 연평균 한 1.3%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50 시나리오가 되려면 0.3%만 증가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우리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029년까지 전력 수요는 2.1%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랑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CO2 배출량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450 시나리오를 녹색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야 되죠. 자, 여기 수요가 0.3%만 증가하면 450 시나리오를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탄은 지금보다 한 반으로 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클리어, 그러니까 원자력하고 신재생은 지금보다 한 2.4배 정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요도 아주 저성장돼야 되고 비탄소 전원도 엄청나게 같이 늘어나는 게 컨비네이션이 돼야만 450 시나리오 달성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대충 이런 형태로 짜여 있는 건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기조가 흔들리는 통에 지금 다시 짜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발전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요를 억제하거나 수요 관리를 통해서 화석연료 축소하고, 그러니까 저탄소 또는 무탄소 전원의 발전을 확대하는 거, 요거 4개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은. 그러니까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죠. 수요는 어떨 것이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 잘 안 되고 있고, 전기요금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부터 5번 올랐습니다. 우리가 한 25% 올랐는데, 일본이 완전 제로 상태에서 올린 게 한 25% 정도 돼요. 그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력 수요를 좀, 증가를 억제하는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저유가라는 거는 세계 경제가 부진하니까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거, 또 하나는 셰일가스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요 관리라는 거는 그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2029년까지 전력 수요의 15%, 최대 전력 12%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했죠. 근데 지금 수요는 부진하고 최대 전력은 작년도에 이상고온 때문에
예상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의 기후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전력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전력 수요 증가를 봤더니 1.3% 늘었습니다. 7차에서 한 4% 정도 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평균이 2%가 안 돼요. 전력 수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CO2 대처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진하죠, 지금. 설비가 남아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오비락격으로 벌어진 상황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 축소인데요. 어제 그제 한 3일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가지고 8기 발전소를 6월달 한 달 동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폐지가 예정돼 있던 설비들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봤더니, 가스밖에는 대체할 전원이 없고, 가스 수요가 한 20만 톤 정도 한 달에, 그럼 4개월이면 한 80에서 100만 톤 정도. 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그거는 아마도 효율이 괜찮은 민간 가스 발전 사업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세먼지를 잡는 거에 과실은 민간 가스 발전 사업자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탄 발전소 기존이나 뭐 신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화하겠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력 불확실성이 증대했습니다. 이거는 3월 23일 날 유력한 대선 후보들, 이제 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올드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중단, 그 다음에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안 하겠다, 원자력. 근데 아직은 지금 이제 뭐 취임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신 참모 중에도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사드가 들어간 성주군의 그 대선 투표율은 어땠을까? 뭐 이런 거를 좀 55%가 2번을 찍었다 그래요.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설득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철수할지, 아니면 계속 둘지, 원자력도 탈원전을 할지, 어느 정도는 가져갈지, 그건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낙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계획은 이렇고요. 보면 이제 계획적인 물량이 한 9기가와트, 900만 킬로와트 정도 되고요. 폐지 계속 운전, 그러니까 폐지나 계속 운전 대상이 또 한 9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아까 이제 저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작년도 정산단가 기준으로 가스가 한 100원 정도 되고요. 원자력은 굉장히 정산단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40원대 중반에서 한 2, 3년 사이에 지금 거의 한 70원 가까이 됩니다. 68.5원, 뭐 69원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하고 원자력의 그 정산단가의 디퍼런스가 30원밖에 안 나요, 킬로와트아워당.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전에 MB 정부 시절에는 원자력 한 기를 가스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한 2% 정도 인상 요인이 생겼었어요. 그러면 원자력이 장차 이제 29년까지 36기가 도는 걸로 우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러면 그 단순하게 가스로만 대체해도 전기요금이 한 40% 정도, 40%가 아니죠. 36기니까 한 80% 가까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이제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겁을 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디퍼런스가 30원밖에 안 돼갖고, 그 당시에는 150원대 한 40원 정도인데, 지금 1,500메가와트짜리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가스로 하는 대체도요, 1%밖에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기 보면 6기 만약 신규를 포기한다. 그럼 9기와트 정도 되고요. 전기요금 인상률이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한 6% 내외? 6%보다 좀 넘게? 그 정도 전기요금 인상률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포기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계속운전도 마찬가지고요. 한 9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 합쳐서 한 15% 내외? 계속운전도 안 하고 신규 운전 안 하는데 15% 내외? 가능하죠. 2030년까지. 가능하지. 매년 1%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돈 많이 쓰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뭐 제가 말씀을 좀 생략했는데 수요 관리의 궁극은 전기요금이에요. 독일 같은 데는 가정용 전기요금이요. 우리의 한 3.5배에서 4배 사이, 그러니까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120원 정도 되는데, 주택용이. 400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킬로와트아워당. 집에서 태양광 설치하면요, 킬로와트아워당 200원 정도면 만들어요. 아까 그 이 교수님 그 716원은 옛날 자료입니다. 요즘 한 200원이 채 안 돼요. REC까지 포함해서 200원 정도면 태양광 장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본도 비슷한데요. 만들어 쓰는 게 싸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에너지 프로시머니 뭐 또는 뭐 그 태양광 임대 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200원 정도 수준이면. 근데 작년에 이제 누진제가 완화됐죠. 그래서 올 보니까 3월까지 주택용 전기 판매 수익이 마이너스 19%인가 뭐 이렇게 났던데, 전체적으로 한전의 수익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0.4%인가 감소했던데, 주택용 비중이 우린 낮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매력이랄까 이런 게 지금은 상당히 감소해 있다. 그런데다가 뭐 지진도 나죠. 뭐 원전 사고도 있지. 뭐 부패했다 그러지. 불량 부품을 썼다 그러지. 뭐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건 사실이고요. 그 아까 뭐 교수님 뭐 말씀하신 좀 약간 자기 발등을 찍은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미국에서는요, 원자력 경제성이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그 셰일가스 가격이 워낙 싸가지고요. 지금 헬리오브라 그러나 어디 그런 데에 그 MMBTU당 3불에서 한 5불 사이 이렇게 되는데요. 거긴 PNG로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뉴욕주하고 일리노이주 이런 데서는 이미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클린에너지 스탠다드 또는 우린 제크라 그러는데 제로 에미션 크레딧, 그리고 원자력에 보조금을 줘요. 이게 왜 이렇게 주게 됐냐면 원자력 가진 원자력 회사들이 우리 그냥 영업을 하는데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10개가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주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아워당 17.5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원전 폐쇄를 발표했던 3개 원전이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원자력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 하면요,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일리노이주도 비슷한 법안을 좀 통과시켰고요. 커네티컷이나 오하이오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하고 실적인데 2015년에 100%를 넘었어요. RPS에 3%였는데요. 전체 발전량에. 이거 어떻게 넘었나 잘 보시면요, 석탄 발전소에 바이오 섞었던 게 목표 대비 461%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 없으면 신재생 목표 달성이 안 돼요. 재밌죠? 그래서 석탄 죽이면 신재생도 목표 달성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발전사들이 한 60% 정도밖에 달성 못했어요. 정부 보유 REC 해가지고 한 80몇 프로 이렇게 갔었던 거거든요. 그냥 앞으로 하겠다는 거는 주로 풍력과 태양광을 하겠다는 건데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 11월에 원래 2035년에 목표로 했던 1차 에너지 비중 11%를 2025년 쉬면 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발전용으로는요, 그게 한 15% 정도 됩니다. 전기로는.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4월 14일 날이가요. 환경운동연합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인가 이런 거 발표했죠. 근데 굉장히 그것도 얘기하려면 긴데요. 그거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신재생 중에서는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재생에너지를 꾸미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의 한 30% 정도를 덮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것도 그거에 이제 민주당 대선명의 20%잖아요. 저 밑에 보면 2030년 20%잖아요.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6% 정도를 덮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걸레가 되겠다, 국토가. 제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장애 요인도 역시 많습니다. 그런 그 부지에 적합한 부지의 문제라든지 수용성이 적어하는데, 지금 동네에 그 풍력이나 태양광 들고 들어가면 돈 내놓으라 그러고요. 아니, 무상으로 지분을 요구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아까 이거 수입 바이오마스 말씀드렸고요. 전기요금 오를 거고요, 어차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간헐성 전원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5년에서 2014년 10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이 78%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 은근 많이 하는 데가 스페인인데요. 111% 올랐습니다. 이건 제 자료가 아니에요. DOE에서 조사한 데. 각오하셔야지. 재생에너지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이건 캘리포니아 카이소에서 만든 건데요. 태양광이 많아요, 여긴. 근데 태양이 떠서 발전이 되면 전체 개통부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태양이 지면 개통부가 다시 늘어나는 걸로 반대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오버 제너레이션 리스크가 있고요. 요때는 빨리빨리 발전소를 가동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버 제너레이션 되면 안 사면 돼요. 그냥 안 사주면 된다. 우리나라도 작년 재작년에 아시는 분 별로 없겠지만 제주도 풍력이 9번 썼습니다. 왜 썼냐면요. 거기 제주도에 있는 발전기가 최소 용량으로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력으로 사줄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제주도 수요가 많이 떨어질 때, 그때는 사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기를 어디로 하면 육지로 다시 보낼 수가 없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2014년도 9월, 10월 요 사이에 5개 전력회사가 태양광 전기 못 사주겠다고 디폴트 선언한 사례가 있고요. 유럽은 많이 이제 연결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독일 사례가 있죠. 도매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로 형성됩니다. 이때 제로도 아니고, 네거티브 프라이스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제법 있는데, 유럽에. 거기 인정 안 하는 나라는 제로 프라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들이 최소 출력을 운전을 해야 되는 발전기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마이너스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독일이 126시간 동안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됐었고요. 2016년에는 97시간이 형성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주변에 이제 독일의 도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자기네 발전기 끕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 역설적으로 수출량이 늘었어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독일은 전기요금에 아예 재생에너지 보조금 얼마 이렇게 박습니다. 세금 얼마 뭐 이렇게. 우리나라 고지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가 저희 전력산업 구조개편하면서 전력산업 기반기금 뭐 2.7%가 에서 이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걸 이제 표시를 하자. 우리도 앞으로 전기요금 이제 전기요금이 결정된 그 용도별로 이렇게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개통이 굉장히 어려진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그래서 제 8차 전력수급 계획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아직 연구된 사례가 없어요. 앞으로 20% 30% 환경운동 하는 사람 100%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도대체 백업 전력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상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계속 바람이 불지는 않잖아요. 해가 계속 떠 있지도 않지만. 이제 그런 거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2029년 데이터를 가지고 명절 전후를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주말이 되거나 명절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을 합친 용량이 수요를 항상 초과해요. 물론 이때 정비를 하거나 셧다운을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먼 장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 건요. 국민이 수용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다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 계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가 들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예비력으로 얼마가 커버되는지 재생에너지가 비율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백업 전원이나 ESS 같은 거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 안 돼 있어요. 다 비싼 것들이죠, 옵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원자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에너지 3중 딜레마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 원자력이 시큐리티나 이코노미 쪽에서는, 우수한데, 세이프티 쪽에서 의심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하여튼 전원 믹스가 중요한데 하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론 부분인데요. 특별히 에너지경제신문 회장님께서 독일 사례 하나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해서 독일이 이제 후쿠시마 나고 나서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원자력 없애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즉시 17기 중에 9기를 세웠죠. 8기인가? 그런데 그 8개, 9기는요. 사실은 그 이전에 메르켈 수상이 계속 운전, 그러니까 더 연장 운전을 하는 거를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차액을 도매시장에서 받는 그 차액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자금으로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일부를 이제 합의를 해준 거고요. 그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을 중지시켜 버리니까 전력회사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말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보유한 독일 4개 전력회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2018년 6월까지 법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라, 전력회사에. 그게 190억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소송이 걸린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뭐 석탄 발전소 세우고 내년도에는 4개월 세우고 뭐 원자력 발전소 코미트 된 거 또는 석탄 발전소 계획 중인 거 뭐 취소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민간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긴 했는데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에너지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에너지 믹스의 선택은 하여튼 어쨌거나 뭐 국민이 다 결정할 사항이죠. 사업자가 결정할 건 절대 아니고요. 그에 따른 부담이 역시 국민의 몫이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여기 뭐 슬라이드 좀 더 넣었으면 좋겠지만 에너지 믹스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탈석유 전원 정책을 70년대 초반부터 써가지고 그게 완성된 게 80년대 중반 이후예요. 한 15년, 20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믹스를 좀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느 한순간에 두부 못 자르듯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하고 속도를 지금 차분히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룡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지금 이제 신고리 1, 2호기하고 신고리 3, 4호기 사이에 해변가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UAE 원전 수출을 하면서 우리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어서 저도 이제 여기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기후 체제와 원전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우리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도 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우리 신기후 체제 하에서의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보고요. 이미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저희들의 그 대응 전략으로 안전성 향상 측면이나 또는 국민 수용성 제고 측면이나 또 앞으로의 그 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공존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앞에서 노동석 위원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꺼졌습니다 화면이. 예. 저희가 2030년에 BAU 대비 37% 감축을 하겠다 했고요. 그 목표가 숫자로 따지면 한 315 메가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국내 목표와 해외 목표로 나눠져서 국내 목표는 219 메가톤이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줄일 건지에 대한 전략을 저희 정부에서 2015년에 국제에너지기구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세이빙으로 31%,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로 25% 정도, 그 다음에 원자력으로서 24%, 나머지 CC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제 캡처하고 스토리지하는 기술로서 20% 정도 줄이겠다고 이런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다시 이제 아마 로드맵을 다시 작성하고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이제 로드맵이 작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저희들이 2015년에 저희 정부가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럼 원자력의 그 목표가 24% 숫자로 따지면 약 한 52메가톤 정도 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발전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이 계획을 짤 때에 저희 원자력 포함한 전원 믹스의 발전 설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원자력 쪽으로 보면은 24기를 운전하고 그 21,700메가와트 정도로서 22%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걸 이제 2029년까지는, 저희가 제7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35기에 38,000 메가와트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그보다 좀 더 확대하는, 이제 원전을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7차 전원 그 수급 계획만 가지고 봐도 사실은 이제 35기에 38,300메가와트를 이제 저희가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2029년까지 1,400메가와트를 8기를 추가 건설하고 그것이 이제 신고리 3, 4, 5, 6이겠고요. 그 다음에 신한울 1, 2, 3, 4.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1, 2, 3, 4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00메가와트 4기, 여기 이제 천지 1, 2, 3, 4, 5기, 4기.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건설한다. 대신에 고리 1호기는 이제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모두 다 계속해서 운전을 한다. 그래야만 이제 저희가 2029년에 35기에 38,000메가와트를 이제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관련된 원전에 관련된 공약 사항을 발표를 하셨죠. 신규 원전은 전부 건설은 백지화하고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 중지한다. 그 다음에 가동 원전들 중에서 노후 원전은 모두 다 계속 운전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 공약 사항대로 다 지켜나간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 이제 저희가 고리 1호기를 정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이 되면 월성 1호기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한 기 또는 2기씩 정지해서 2029년까지 저희가 모두 12기를 다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2029년 시점에서는 원전을, 가동 원전을, 계속 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 또 건설도 백지화 한다면 모두 16기에 17,000메가와트 정도를 이제 저희가 원전을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원래 저희가 목표한 7차 수급 계획에서 목표한 38,000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겠죠. 예. 약 2만 메가와트의 원전에 의한 그 발전 설비의 손실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가 온실가스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저희가 1,500메가와트짜리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가 약 7메가톤이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2만 메가와트 정도면은 약 97메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원전을 줄임으로 해서 아마 원전이 담당해야 될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아예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부분은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뭐 저희가 수요 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아마 다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원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감축 목표도 있지만 또 원자력에 대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전이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숙제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우선 원전에 대해서 우선 하여튼 뭐 불안하다. 세이프티 측면에서 원전이 불안하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원전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 보증서에 위변조 사건도 있고 뭐 또 고리 1호기의 그 손해 정전 사고에 대한 그 보고를 지연했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 원전업계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저희 나라에 갑자기 이렇게 잇따른 경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문제, 이런 것들도 인해서 저희들이 그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지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큰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투명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찔린 부분이 뭐냐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언어를 가져야 된다. 예, 저희 원자력계 일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로 계속 이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더 눈높이를 낮춰서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이게 탈원전,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또 저희 나라도 그러한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재생 에너지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겠다. 왜냐하면 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서의 이 원전이 보완책으로서의 그 원전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사실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UAE에 원전을 수출하고 굉장히 그 원전 수출 산업이 하나의 효자 산업으로 저희가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찬물이 확 끼어졌었죠, 사실. 저희 학교도 사실 이제 그때 만들어지면서 정원 100명입니다. 한 학년에 50명, 한국인 50명, 외국인 50명 이렇게 학생을 이제 뽑기로 했는데 당시에 처음에 계획할 때 50명을 계획을 할 때 원전 산업계에서 굉장히 그냥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삼성, 현대, 대우 뭐 모두 다 우리가 원전 수출에 같이 끼어서 일을 하려면은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저희 학교에 사람을 보낼 테니까 TO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내 학생 50명을 했는데 더 달라고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 후쿠시마 사고 딱 일어나니까 또 저희가 원전 수출이 이제 좀 힘들어지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 50명 TO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첫 해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그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다 뭐 철수를 한 셈이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그 후쿠시마 때문에 발생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원전에서는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국내 전 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지진, 해일, 전원 상실, 중대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경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6개 분야의 안전성 향상 대책을 47개를 도출해서 저희 원전에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뭐 해안가에서 이게 해안 방백을 세운다거나 또 방수문을 세운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수소 폭발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송형 수소 제거 설비를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안전성 향상 설비를 갖추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그 후쿠시마 이후에 그 유럽에서는 전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전 원전을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즉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정도의 그 원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원전이 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체크하는 것인데, 점검한 것인데, 저희도,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침은, 후쿠시마 원전 시나리오에다가,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비상 대응 체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런 큰 사고 났을 때 원전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또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평가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사실은 유럽보다 훨씬 더 강한 저희 평가 지침이 되었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전 가동 원전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아마 전체 발전소는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그 안전성 향상 노력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영 허가 조건으로, 원전의 운영 허가 조건으로 이러한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 말에 원자력 법령 체계를 모두 고쳐서 보시다시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기술 지침서, 뭐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뭐 등등등 하면서 사고 관리 계획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어떤 걸 갖다가 포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고 관리 계획서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그 사고 관리 전략 및 이행 체계에 대한 사항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사고관리 능력의 평가도 해야 되고, 비상운전 절차서를 작성해야 되고,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도 해야 되고 등등을 다 포함을 해서 이러한 사고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이 운영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건설 원전은. 그리고 운영 중인 발전소는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안전성 평가 시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뭐 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 원전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또는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다음에 또 항수원의 홈페이지 등에다가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민간 참여 채널을 이제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 원전 사고 고장 대응 운영 등을 현황 등을 갖다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원전 인허가 절차에 공식적인 어떤 민간 참여 채널을 개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으로서 한수원의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아마 수용성 제고에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게 앞에서도 아마 첫 번째 발제하신 분이 보니까 내용 중에 이 조직 문화 쇄신이 굉장히 크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문화,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런 안전 문화를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된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국민들 눈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매 10년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적인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여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매 10년마다 발전소 전체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재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내용은 아마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법령 체계에 14개의 인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4개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직, 관리 체계 및 안전 문화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게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 시설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그러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주기적 안전 평가는 원래 이제 자체 평가입니다. 한수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만 요 안전 인자만은 적어도 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적어도 한수원 조직이 자기 조직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항상 좋다고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객관성인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고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국민의 그 불안과 불신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또 최근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인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은 뭐 막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뭐냐면, 앞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간헐적인 발전. 그러니까 이제 그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서 발전량의 변동이 심하고, 또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적어도 현재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으면은 뭐 저희들이 장마 기간에는 발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풍력은 바람이 없거나 뭐 또 태풍 등의 강풍이 불면 또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생에너지는 예비 또는 보조 에너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비 또는 보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같이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독일 거는 여러분 뭐 케이스를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지금 원래 나온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나왔던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래 1월 달에 독일이 거의 뭐 준 그 대정전 사태에 갈 뻔했다. 왜냐하면은 29%나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이 발전 효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거의 뭐 대규모 정전 사태에 갈 뻔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경우에 독일은 주변에서 주변 국가로부터 뭐 전력을 사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면 완전히 섬나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중국에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이러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9년에 35기의 38,000메가와트를 운영할 것을 만일에 이제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또 가동원전도 수명이 다하면 계속 정지를 한다면은 2029년에 16기에 17,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가 2만 메가와트입니다. 그 2만 메가와트를 만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할까 하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만일 대체한다면 태양광하고 풍력을 50대 50으로 하고 그 태양광과 풍력의 평균 이용률을 30%로 만일 가정을 한다면은 그 이용률을 만일 100%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단순 비교한다면은 원자력인 경우에는 6.2km/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비교하면 1,80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하고요. 만약 효율까지 생각한다면 5,59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해요. 이게 경기도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절반의 크기에 저희가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만이 이 모자란 전력 2만 메가와트를 갖다가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친재생 에너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로 반드시 예비 또는 보조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걸 원자력이 대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하지 못한다면 이제 뭐 신재생이 나머지를 다 담당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원전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재생에너지와의 그 공존을 위해서라도 적정 규모의 원전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뭐 물론 계산해 봐야겠지만은 실제로 우선 생각되는 것이 신규 건설은 뭐 중단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꺼졌습니다. 그 하나의 그 적정 규모 원전 유지 전략으로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설계 수명 이후에 계속 운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올해 1월 달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총 449기의 원자로가 지금 현재 운전 중입니다. 그 중에 40년 이상 운전 중인 원자로가 90기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시죠? 뭐 30년이지 40년 정도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APR 1400 UAE 수출한 것이 60년이고 미국도 최근에 60년 설계 수명의 원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대부분이 다 30년 또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약 90기의 40년 이상 된 원자로가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고리 1호기는 겨우 이제 40년 반열에 들었고요. 월성 1호기는 이제 3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원전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닫아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또 성능에 문제가 없고 경제성이 보장이 된다면 운전이 가능하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결국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셰일가스 등하고 비교해서 만일에 저희가 경제성이 없으면 물론 운전은 닫아야겠죠. 예, 경제성이 없어도 닫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보장이 된다면 적어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 수명과 운전하는 기간은 다르다. 예.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자동차의 설계 수명이 몇 년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잘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탈 수도 있고 또 택시처럼 열심히 몰고 다니면 금방 또 폐차해야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걸 갖다 감안해 본다면 적어도 설계 수명과 운전과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속 운전에 대해서 한번 세계적으로 아까 90기 이상이 40년을 운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미국 상황을 한번 보면요. 여기 제가 계속 운전이란 말을 썼는데 이 계속 운전이란 말은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설계 수명 이후 운전을 계속 운전이라고 합니다. 네, 법률상의 단어입니다. 이런 미국 현황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여기 2016년 12월 작년 말에 총 99기의 원자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4기가 여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원자로가 60년 운전을 허락받은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99개 중에서 84개면 뭐 85% 정도 되겠네요. 85%가 40년을 갱신을 해서 60년 운전을 허락을 받은 거고요. 원래 40년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5기입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이고요. 그 15기 중에서 8기는 현재 60년 설계 수명을 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발전소가 다 아마 60년 운전을 하게 될 겁니다. 설계는 40년 했습니다. 다들. 그러나 운전은 6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규제기관, 그 다음에 산업계, 또 연구계가 다 모여서 60년 이후에 더 운전할 수 없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서 현재 연구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론이 60년 이상 운전에 기술적인 장애는 없다. 예, 기술적인 장애는 없다.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이냐? 대개가 이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내년에 여기 피치바텀 2호기, 3호기가 80년 운전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2019년에는 32, 1, 2호기가 80년 운전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저희 나라에서는 현재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딱 2호기, 2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입니다. 고리 1호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안전성 향상 대책을 하고 또 설비도 교체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불구하고 어쨌든 연구 정지를 결정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문을 정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이 30년이고요. 1977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는 연장 운전 10년, 계속 운전 10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속 운전 10년을 하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월성 1호기는 역시 설계 수명이 30년이고 지금 역시 월성 1호기도 계속 운전 10년째 첫 번째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여기도 설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제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당연히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고리 1호기를 정지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세계적인 원자력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early retirement, 조기 퇴역, 고리 1호기 조기 퇴역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리 1호기하고 자매 원전이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동유럽에 슬로베니아의 크로스코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해서 설계 수명이 40년입니다. 이들은 이제 60년 운전을 이미 허락받아서 지금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키와니 발전소가 있습니다. 역시 설계 수명이 40년입니다. 74년에 운전해서 딱 40년 운전하고 불행히도 문을 닫았습니다. 키와니가. 왜냐? 60년 운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셰일 가스 때문에 도저히 경제성,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키와니는 이게 단일 호기 발전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지으면은 두 호기를 한 발전소로 묶어서 짓는데 이렇게 단일 호기로 짓게 되면은 경제성이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60년 운전 허가를 받은 발전소 중에서 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4개는 전부 다 경제적인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 단일 호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앙브라완이라고 브라질에 역시 고리 1호기에 자매 발전소가 있습니다. 85년에 운전을 시작했고요. 현재 60년 설계 수명, 연장 운전을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어떨까요? 월성 1호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년 연장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 예상컨대는 10년 월성 1호기는 문을 닫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아마 더 이상 연장 운전은 어려울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월성 1호기하고 자매 원전이 역시 또 캐나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 끝에 포인트 르프로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설계 수명이 역시 30년이죠. 그런데 이제 설비를 교체를 해서 재가동을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간 할까요? 당연히 30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월성 1호기는 보통 경수로하고 달리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해결료 채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결료 채널 안에 해결료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 해결료 채널이 하나하나가 전부 경수로로 보면 원자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성 1호기는 이 채널을 380개를 전부 다 신규로 갈았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중수로의 설계 수명이 30년인 이유는 이 압력관이 30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0년이면 이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갈면 어떻게 될까요? 새 발전소이죠. 여러분의 자동차에 엔진을 갈은 셈입니다. 엔진을 갈았기 때문에 폰틀루프는 당연히 30년을 운전할 건데 저희들은 이를 노블 원전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주 쌩쌩한 사실 엔진을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다 노후됐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갈았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설비 교체를 해 나가면서 안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을 닫게 되죠.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0년씩 단위로 이렇게 이제 늘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이 10년 연장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내야 되고, 주요기기 수명 평가 보고서 내야 되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을 해서 이렇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걸 안전성 평가 후에 계속 운전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설계 수명 만료일 5 내지 2년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늦은 시간이 2년 전에 신청을 해요. 2년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신청을 받으면은 18개월간 심사를 합니다. 그럼 6개월이 남죠. 예. 2년 전에 신청을 하면은 1년 반을 심사하는 데 쓰고 나머지 딱 6개월 남습니다. 이제 6개월 남은 동안에 만일에 이 발전소를 정지하시려 하면 그냥 정지하면 되는데 계속 운전해도 좋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설비 투자 못하죠. 사실은. 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식적인 민간 참여 채널인데요. 이러한 계속운전 같은 이런 인허가 절차에 저희 나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 한국의 계속운전 허가 절차이고요. 오른쪽은 미국의 계속운전 허가 절차입니다. 운영허가 갱신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여기 미국은 이 노랗게 칠한 동그라미들이 공식적인 민간 참여 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적인 민간 참여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투명하고 또 공개적, 개방적이고 이렇게 이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 절차를 잘 보시면 여기 왼쪽이 한수원이고요. 여기 원안이고 여기가 원자력 안전기술원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원안이가 받아서 다시 킨스가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외부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 또는 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민간 참여 채널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민간 참여 채널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투명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뢰를 좀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계속운전 신청을 기간과 심사기관 등을 갖다가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야지 저희들이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운영 허가가 40년입니다. 처음에 40년이면 20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는 걸 갖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벌써 20년 전부터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허가가 나면 20년 연장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매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운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5년 내지 2년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인허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민간 참여도 유도하고 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갖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경제성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계속운전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A 안입니다. 그러면 16기에 17,000메가와트가 남고요. 그나마 신규 건설은 백지화 하더라도 계속 운전하고 있는 발전소를 계속 운전을 하도록 한다면은 아마 2029년에 27기에 26,000메가와트를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차이가 약 9,000메가와트 정도의 차이인데 이게 1,500메가와트짜리 6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본다면 약 42메가톤 정도 되고 그러면 원자력이 차지해야 될 52메가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나라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요만한 양을 계속 운전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돈이 들 텐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비가 보통 킬로와트당 약 500불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한 45억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 9,000메가와트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스 발전소를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짓는다고 본다면은 보통 신규로 가스 발전소 건설비가 킬로와트당 약 1,00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약 9개기에 9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건설비가 약 45억 달러의 이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전기료 인상은 미미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스 발전소가 있다면 미미하겠죠. 그러나 가스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문제죠. 그 다음에 20년 원작 운전을 계속 한다면은 저희가 2015년대 현가로 약 254조 원의 매출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 말을 좀 맺을까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원전의 큰 숙제인 두 가지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안전성은 사고 대응 능력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안전성 향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노력이 더 필요한데 투명성, 정보의 투명성, 특히 또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에 공식적인 민간 참여 채널이 필요하다. 또 한손의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렇게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재생에너지하고는 저희가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인 한계를 같이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원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좀 반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수출처장을 담당하고 있는 윤영호입니다. 오늘 에너지경제신문 창간 기념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신규 체제와 원전 수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주제를 보면은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신규 체제 그러면은 뭔가 이 환경을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 또 원자력 발전 그러면은 지하자원 하나도 가진 거 없는 나라에서 먹고 살려면은 또 이렇게 치열하게 국제 사회에 나가서 또 경쟁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는 어머니 마음과 아버지 마음 같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잘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세계 원전 시장 전망, 주요 원전 수출국들의 지난 10년간 수주 현황 및 수주 요인, 그리고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과 원전 수출의 필요성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운영 중인 원전 수는 약 450기이며 원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1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이 167기,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345기이며 이 중 자체적으로 공급 가능한 국가를 제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의 2030년까지 약 70호기 이상의 신규 원전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에너지위원회 회원국들의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 등 4개국이
원전 계획에 대해 재검토 또는 폐지를 예정이긴 하나 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 에너지 수요 증가, 신재생 에너지의 제약 요소 등으로 인해 급격한 원전 비중 축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국가는 이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 국한되며 추가적인 탈원전 추진 국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 기술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노형 개발을 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신규 플랜트 분야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해서 넘겨주는 EPC,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이렇게 해서 원전을 이제 건설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EPC보다는 그 원전을 건설해서 운영까지 해주는 EPC 플러스 오퍼레이터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은 EPC 플러스 오퍼레이터 형태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원전 운영 역량 및 파이낸싱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이 주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전 운영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한수원과 같은 원전 운영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수주 형태별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전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EPC 형태의 발주를 시행하고 있고 원전 운영 경험이 없는 국가나 영국과 같이 원전 산업이 민영화된 국가에서는 주로 EPC 플러스 오퍼레이트 형태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EPC 플러스 오퍼레이션 형태의 발주는 발전소 운영 지원, BOT, BO 등의 형태로 발주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전 공급자의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전이 수주한 UAE 사업은 한전이 수주한 UAE 사업은 그 EPC 플러스 EPC 플러스 OSS,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서포트 서비스 형태가 되고요. 그 터키 신업 사업은 BOT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터키에 있는 아코유 사업은 BOO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원전 시장은 자체 공급 가능 국가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약 70여 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이 유럽과 북미 중심에서 아시아, 중동 및 영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사 중심의 시장으로 단순 EPC보다는 운영을 포함한 EPC 플러스 오퍼레이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수주를 위해서는 운영 능력과 파이낸싱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이 강화된 노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주 현황 및 주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7개의 주요 원자력 수출국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2개국의 23개 호기로 가장 실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에는 여러 가지 수주 요인이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요인 중 첫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 주도입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원전 건설만이 아닌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및 여러 가지 산업 관련 협력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 일, 프랑스 등은 국가가 주도하여 발주국의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를 제시함으로써 수주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수주 요인은 수출국의 풍부한 파이낸싱 능력입니다. 재원 조달 능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대규모 재원 조달 능력이 수주의 중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주 요인은 경쟁사 간의 전략적 제휴입니다. 세계 원전 공급사 간 인수, 합병, 제휴 등 합종 연행을 통해 수주 용량을 높이는 형태로 일본 도시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 프랑스 아레바, 일본 미쓰비시의 아트미아 노형, 러시아 로사톰, 독일 지멘스의 VVER 노형, 영국 사업에서 EDF와 중국의 전략적 제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과 수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UAE 수주 당시 한국의 수출 체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계, 설비, 시공, 운영 지원, 연료 등의 역무를 분담하여 UAE 엔엑사와 계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과 공동사업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관리, 시운전, 교육훈련, 운영기술 및 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 이후 현재 한국의 원전 수출 추진 체제입니다. UAE 수주 당시와 달라진 부분은 한수원의 해외 사업 총괄 기능이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EPC에 발전소 운영을 결합한 발주가 증가하고 발주사의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설과 운영 기술을 고루 갖춘 한수원에게 원전 수출 총괄 기능이 부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참여사들은 각 전문 분야별 역할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 경쟁에 참여하는 수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원전 수출 산업협회 등의 민간 지원기구의 협력 및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약 40년간 꾸준히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지속하여 인적, 산업적, 지식적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수십 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출 체제 역시 한국의 장점입니다. 한국은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중심으로 강력한 사업관리 능력, 경제성,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능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짧은 건설 공기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프랑스 등이 건설 중인 원전의 건설 공사 기간이 증가하여 막대한 손실을 잇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건설과 시운전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이 점을 주시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UAE 원전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UAE에 수주한 APR 1400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킨 APR 플러스를 개발하는 한편 미국 NRC의 설계 인증 및 유럽 2월 인증 취득을 진행 중으로 이와 같은 신형원자로 개발과 국제 설계 인증 취득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원전 수출국은 7개국인데 이 중 일본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러시아 로사톰 등이 시장의 약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경쟁사 중 일부는 건설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원전 시장에서 외면된 노동 기술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말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원전 수주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경우 영국, 체코, 폴란드, 필리핀, 미국 등 기술 요인이 수주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위주로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단위 기술 수출을 통해 원전 플랜트 수출의 앵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의 경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2015년 국가정상 간 원자력 협력 협의를 시작으로 최근 체코 현지에서 공급자 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주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은 신규 체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 다변화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자동차 228만 대, 휴대폰 5,200만 대 수출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 수출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